네, 오늘 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탑10 종목들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외인기관 다 나가고 있고, 사실 이 미증시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회를 했다, 컨센을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컨센 0.3% 정도 하회한 거고요. 제조업 세부 수치 보시면 신규 주문하고 생산 쪽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좀 투자를 안 할 거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고 있다. 그 미국 대선 불확실성,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그게 쌓이면서 지금 이 신규 주문과 생산이 조금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PMI 지표 미국에서는 막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전체의 한 10.3%를 차지하는 거라 오히려 오늘 발표되는 서비스업이 조금 더 중요하게 나올 텐데 오늘 서비스업 잘 나오면 다시 반등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GDP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수연앵커가 얘기했듯이 비제조업 지수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달부터 시장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비제조업 지수보다는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부분 고용 건수 아마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참 시장을 하다 보면 어렵고도 좀 짜증날 때가 지금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언제부터 ISM 제조업 지수를 봤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기 침체로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고 이게 50명이 50명 이상이 좋게 보게 되면은 좋게 나오는 거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에 좀 반응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지금 매크로 펀치를 막 맞고 있잖아요, 지수가. 이번 주에 졸지 보고서, ADP 고용 보고서 다 나오고, 내일 서비스업 나오고, 지금 빅수까지 20% 급등하면서 계속 좀 투자 심리는요,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좀 강해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 달 17일, 18일에 FOMC 있는데, 여기서 B컷 할 거냐, 스몰컷 할 거냐, 또 정말 참 신경 쓸 게 많죠. 근데 또 B컷을 하면 진짜 경기 침체인가 봐요 하면서 또. 근데 스몰컷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다는 거 이미 시장에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계속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지금 시장을 좀 한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지표를 떨어뜨린다고요? 아니요, 주식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건지. 그죠. 아무래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오길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원하는 방향이 결국 이거죠. B컷이나 스몰컷이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아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채권 쪽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 쪽으로 아마 많이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이 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월가 쪽에서 계속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9월달 저는 9월달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지만은 저는 9월달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요? 저는 안 한다고 지금 6월달 이후부터 저는 9월달 안 한다라고 계속 스탠스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은 그 PC 물가지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2% 근처라든지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금리 조정했었던 경험치가 없어요. 파월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트럼프의 어떤 압박으로 해서 금리를 했던 경험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PC 물가가 2% 부근에 접근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로 가보게 되면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캐나다가 금리를 했다, 어디가 금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근데 그것도 제가 좀 반박을 해보자면은 2011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 당시에 22가 1%에서 2011년도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1%를 1.25% 올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옐런 같은 경우는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2 같은 경우도 1%에서 1.25% 올릴 때 그 CPI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2%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정책으로 해서 물가의 변동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PC 물가지수가 2.5%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파월이 지금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실기 이걸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금리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물가가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자신 있을까요?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금리 인하가 지금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안 해버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다. 네. 근데 또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일본하고 미국 금리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또 엔캐리 얘기 나올 거고 이 금리 인하를 뭐 호재로 봐야 돼요? 악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도 이 얘기를 저희 위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하게 된다. 하게 되면 호재가 되겠죠. 그러나 성격상 지금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는 액션 당시에는 시장이 좋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금리를 안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차피 9월달 시장이 안 좋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그냥 크게 한번 맞고 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제 예상대로 금리를 안 한다? 금리를 안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변동성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9월 달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연준은 인플레가 2%로 맞춰지는 것까지 확인할 네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사님의 의견이고요. 네, 저희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늘 이제 9월과 10월은 늘 안 좋았죠. 보통은 안 좋았고 이제 연말에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8월, 9월, 10월은 다 이렇게 음봉이 여기 소비 시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8, 9, 10월이 좀 떨어져줘야 이제 반등하면서 지수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어차피 증시가 떨어질 건데 뭐 ISM이다, 금리다, 뭐다 변명을 붙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안 좋을 거라면 그냥 시장에서 지금 한 발 빠져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보다 그냥 쭉 계속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저는 당연히 그럼 더 좋죠. 근데 늘 이때가 좀 안 좋으니까 지수가 고용지표 발표도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빌미로 한 번 또 추가 하락이 발생할까도 이번 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걱정들이 아마 수연이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들이 다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월 달도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신년 효과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지만은 신년 효과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신년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참고를 하시되 이런 통계들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통계가 맞아 들어가는 그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11월 달, 12월 달 또 소비 시즌이어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증시 좋다라고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뭐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그냥 투자하지 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물론 미국 증시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지금 과연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세서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하락 출발했다가 딱 상승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서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은 그냥 계속 믿고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우리가 그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종목이 좀 변동성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지금 안 좋지만은 또 분위기가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부분을 감내하겠다면은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싫다라면은 일단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어떤 국회의원이 그 금투세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금투세를 결국은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조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코스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내년부터 하기로 위예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쵸. 폐지를 하는 게 좋겠죠.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볼게요. 네. 자, 잘 보세요. 기본공제를 지금 이제 5천만 원씩 1억으로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완이에요, 보완.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이게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임대소득 비과세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거 결국 하향 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최근에 비과세 상품이 있나요? 없어요. 다 과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1억 원 물론 상향시켜준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중, 3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금투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인적공제 보세요. 자녀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라도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펀드 수익이 나게 되면 인적공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금투세를 반대를 하는 거죠. 물론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거 반대 안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핑계로 2중, 3중, 4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금투세의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을까요? 뭐 증권사라든지. 금투세 도입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예금으로 가게 되면 은행이 수혜주인가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차라리 미국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좀 시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사님께서 아까 포트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면 들고 가세요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섹터라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서 사실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일단 투톱은 떨어지고 뭐 방어가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지금의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은 지금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회복이 되게 되면은 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겠지만은 그 올라온 시기가 만약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보고서 낸 거 있잖아요. 피크.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만 딱 취하는 게 일단은 먼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 업종 그 아래쪽 종목 이슈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모고슨이 어떤 피크 보고서인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반도체 같은 비중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은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서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일단 먼저 제가 볼 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최근에 반도체가 빠진 건 뭐 말씀 주신 모건스탠리의 피크 아웃 이야기라든지 어제는 엔비디아 반독점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해소가 좀 시원하게 돼야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원초적으로 반도체가 왜 빠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시장 결국 때문이다? AI의 어떤 걱정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젠슨왕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아이비드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독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AI를 포함한 반도체화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AI에 대한 걱정이겠죠. 산업 성장에 대한 걱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일단은 해소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급선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판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네. 아 그래도 수익 안 나도 투자 계속 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좀 경기 우려가 그래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또 눈높이를 낮추는 증권사 이래 가지고 한국투자, BNK 그리고 IM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는 또 아니다. 모고지네들 반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반도체 피크아웃 아니다. 네,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참 그것도 아이러니컬하게 2021년도 8월 달에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저거 모고지네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골드만삭스도 반박을 했었거든요. 골드만삭스하고 국내 증권사가 다 반박을 했어요. 근데 결국 시간 지나고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는지는 뭐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잘 맞춰오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일단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금리 얘기에서 제가 빠뜨린 게서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연초에 그 연초에 IB의 금리 전망치를 봤을 때 6월 달에 인하한다는 곳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미주호 같은 경우는 올해 안 한다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6월 달에 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IB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온 시점, 9월 달까지 쭉 지켜봤거든요. 거기는 가이던스를 안 바꾸더라고요. 올해 안 한다라고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6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9월 달로 또 바꾸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너무 많이 바꿔서 그쪽은 아예 신뢰가 안 가요. 신뢰 안 가는데 미주호 쪽에서 계속 금리를 이번에는 안 한다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금리 전망이 궁금하시다면은 관전 포인트로 그쪽 이제 의견도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다 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네.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요게- 반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변동성에 따라만 딱 일단 먼저 대응을 하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매수는 지금은 아닌가요? 시기가 지금은 저가 매수 구간은 맞아요. 맞아요? 네, SK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월 17일 이후부터 반도체가 왜 빠졌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먼저 빠졌고 그 이후에 8월 5일 날 급락 한번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도체가 나빠서 맞았나요? 시장 때문에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맞은 것은 시장 회복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매수 구간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를 활용한 낙폭과대에 의한 길속 반등.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정답일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이사님 그러면요. 네. 반도체도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니까 HBM 위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라인으로 뭐 레거시나 메모리 쪽을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반도체 투톤만 보세요. 어디요? 반도체 투톤만. 아, 삼성전자, 투톤만 하이닉스. 네. 장비단도 빼고요. 한미 네. 반도체도 말고요. 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낙폭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 요 구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장시켜서까지 볼 여력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투톤만 어찌든지 회복 여부를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소부장이란지 그쪽은 이후에 고민을 좀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저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했는데 오늘 외인 기관이 뭐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같은 종목들 목표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하반기에 전망도 좋게 봤어요. 네네. 유럽 쪽에 침투율이 올라갈 거다. 그럼 뭐 매출도 당연히 방어가 되겠고 실적도 적자폭이 축소가 되겠죠. 이 부분 믿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접근하는 방식은 좋은 방법인가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12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미국 대선을 일단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달 강세를 보던 섹터들 보세요. 트럼프 지지로 올라가니까 그쪽에 연관된 섹터들 강세 보였죠. 근데 8월달부터 잘 보세요.
벤처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해리스 지지율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전에 화면 보신 모건 스탠리 이 보고서가 같이 영향을 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해리스 지지율이 어쨌든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가 2차전지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어쨌든 그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기차 판매가 올라가게 되고 네. 전기차 판매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차 전지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하고 국내 양극재 수출 단가를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전기차가 그만 예상대로 이 모건스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팔린다? 그럼 당연히 2차 전지 수요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달까지 그 양극재 수출 단가를 보게 되면은 8월 달이 27.8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8, 7, 6, 5, 5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양극재 수출 단가가 28달러 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하고 양극재 수출 단가가 지금 가격권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바닥에 대한 심리가 발동이 될 수가 있고, 그럼 바닥에 대한 심리가 발동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관점이 분명히 시장에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저점 확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볼 수 있는 거죠.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모르겠어요. 올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도 양극재 수출 단가고요. 그리고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요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리튬 가격은 아직 좀 움직임이 없고 양극재 수출 단가도 아직은 양극재 수출 단가는 올해 4월 달부터 일단은 킬로그램당 28달러 전후를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양극재 수출 물량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7만 5천 위안 부근에서 일단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흐름이 하반기까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점 확인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일단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장에도 불구하고 외인기관이 2차 전지 셀사를 담는 이유는 단순 낙폭과대예요? 아니, 그냥 차익 거래. 차익 거래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하고요, 프로그램 매매하고 사는 종목 파는 종목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차익 거래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차치하고 그냥 9월장에는 이 섹터 하나면은 포트 방어할 수 있겠다라는 섹터 있으십니까? 지금 9월달 들어와서는 2차 전지하고 화장품이요. 2차 전지하고 화장품 두 섹터? 그 조금 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해리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걸로 인해서 일단 순환매에 의한 상승이고, 그리고 순환매에 의한 상승이 끝나지 않으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제 조건, 그런 것들 좀 더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두 섹터 안에서의 토픽도 있으실까요? 저거 뭐지? 그 최근에 화장품 어제 강세를 보이길래 어제 급하게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한국폴마하고 그다음에 실리콘투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 공부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일단은 그 한국폴마하고 실리콘투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공부 끝나게 되면은 그때 네. 가서 또 수연회가 다시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집요하게 종목을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